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개혁을 천명하며 주문한 내용인데요. 규제를 과감하게 깨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와 성과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만큼 경직되고 보수적인 곳이 없는데 혁신의 새 옷을 입힐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꺼내든 정부개혁.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정부개혁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부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개혁 과제입니다. 또 다른 개혁, 공공기관 개혁, 정부개혁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이 오셨는데 우선 이근면 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세종시에 가서 MZ세대 공무원들하고 이제 만나서 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공직사회 기존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히 깨겠다. 강도 높은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 예. 왜 집권 2년 차에 윤 대통령은 정부 개혁을 꺼내들었습니까? 예. 하여튼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이 얘기됐었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교육개혁. 이 개혁은 국민의 동참과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 진행 주체인 정부의 개혁, 이것을 먼저 하지 않고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정부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최소한도 병행되거나 먼저 하는 이런 당위성이 있겠죠. 예, 또 하나는 뭐 영업사원 1호가 아마 화두일 겁니다. 영업사원이요. 지난번 해외 출장 중에. 예. 기업의 세계 진출이 결국 국력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거를 뭐 느낀 거죠. 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 공공부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와 경쟁하는 경쟁력,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 수준이 돼야 되겠다. 예.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이런 화두를 던진 이런 판단의 근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대 개혁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영업사원 1호라고 얘기했듯이 민간의 어떤 이걸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렇죠. 예. 우리 박진 교수님도 이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뭐 혹시 네, 저도 우리 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기업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을 하면서 정부개혁을 4대 개혁의 하나로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요? 네, 그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배경에서 그렇죠. 정부개혁을 추진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DJ 정부에서 정부 개혁은 어떤 걸 했나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당시에 처음에는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민영화를 시작으로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에 대해서 우리의 신용도가 높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변하려 한다는 하나의 증거로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부처 통폐합, 뭐 전자정부, 인력 감축, 뭐 다양한 일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당시에 운 좋게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당시에 그 정부 개혁실에서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좀 정부 개혁을 잘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 안건했을 텐데 그렇게 뭐 큰 성과를 못 거두신 거 그랬던 모양입니다. 개혁 어렵죠. 오래전에 벌써 DJ 시절에 이 정부 개혁을 하셨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까 민간 얘기했지만 경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가 민간 수준의 민첩성 그리고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그리고 반도체 공장 짓는데 걸리는 시간에 한국이 너무 늦다는 점을 비판하셨는데 공직자들이 이제 어떤 자세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될까요? 뭐 공직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겠죠. 시스템. 예, 하나는 뭐 규제의 문제일 겁니다. 근데 규제란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생각해 봐야죠. 규제가 늘면 늘수록 공직이 늘어나고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필요성과 시기 이걸 잘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이 보기에 공무원이 복지부동한다.
그런 공무원 입장에서 뭐 사고 안 나면 된다. 이러한 이 어떤 문화, 이 공직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네. 거죠. 예. 국민은 어떤 공무원을 희망하는가, 어떤 공직자의 자세를 요구하는가. 네. 그렇지만 공직자가 결국은 이 밑바탕의 문제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데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인사 시스템. 예, 민간 수준의 인사 시스템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한번 공직 인사 시스템의 변화를 짚어봐야 되죠. 네. 그렇다면 공직의 새로운 비전, 공직자의 전문성, 예. 공직자의 도전 정신이 살아난다면 그 훌륭한 공무원을 가지고 우리는 초일류 국가로 도전하기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과연 이 난관은 역대 정부가 쭉 했지만 잘 안 된 이유를 천착해야 될 겁니다. 네, 역대 정부 해왔지만 안 된 이유. 예. 하여튼 반도체 공장 짓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쟁국 3년인데 뭐 우리나라 8년이나 걸렸다. 이거 네. 아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네. 머릿속에 좀 계속 남아 있네요. 네. 네. 예. 그 우리나라의 규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죠. 전 세계적으로 누적 투자액이 많은 100대 신생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예. 3분의 1 정도가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규제 오면 때문이죠. 규제 때문에. 네. 그거를 사업 규모로 보면 대략 한 반절 정도의 사업 규모가 예.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강한 규제를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상당히 앞서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배경은 우리 처장님 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보신주의, 면피주의, 복지부동 이게 뭐 이런 복지부동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이 규제를 풀어준 후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인자를 예. 처벌함으로써 살인을 막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정부가 어떤 일을 안 일어나게 하고 싶으면 사전에 껌껌이 그걸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규제를 푸른 후에 사후적으로 그걸 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법부가 향유하게 됩니다. 행정부는 그 권한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권한을 놓고 싶지 않다. 사전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 권한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입법부마저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견제해야 할 행정부의 힘이 줄어들면 입법부의 힘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서 예. 규제 완화를 막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을 내세웠는데 결국은 이 규제 시스템이 공무원의 오늘날 복지부동 뭐 이런 걸 좀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규제. 그렇죠. 이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말만 하고 현실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죠. 뭐 전봇대 하나 움직이는데 몇 년 걸렸다 하는 회화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규제하기는 것을 선행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시스템이라면 규제는 나중에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자세, 그런 열림. 예. 예를 들어 벤처 투자할 때 그냥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꼭 규제할 거와 예. 풀어날 것을 구분하는 역량,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겠죠. 예. 그러려면 민간 기업의 어떤 사고 방식 같은 거를 잘 도입해 보면 네. 혁신적인 게 분명히 나올 건데 공무원한테 맡겨서만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중지를 모으려면 우리는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도대체 왜 규제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규제하는가. 자, 반도체 공장 왜 짓는가를 공무원이 생각했다면 8년 걸릴 리는 없습니다. 예. 왜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역할을 먼저 생각해 버리니까 이런 자기의 공무원의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꽉 잡아두고 목적 지형주기 지향적이라면 예. 이를 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겠죠. 예. 이건 기업적 사고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지는 않겠죠. 예. 이 부분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 어떤 중심의 민간의 스타일, 유연한 뭐 인사라든지 성과 시스템을 정부 조직에도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이 공직 사회에 과연 이런 민간의 어떤 시스tem을 접목시키는 게 가능할까? 네. 좀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민간 수준의 인사제도라고 하면은
이제 성과주의를 대표적으로 성과주의.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파격적인 성과주의라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단어를 사용을 하셨죠. 예. 이 성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평가제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평가. 네. 네, 제대로 성과를 평가해줘야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공직자의 평균 재임 기간이 14개월입니다. 한 자리에 14개월이 있어서는 한 그 자리에 한 14개월, 네, 한 보직에 그렇습니다. 14개월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죠. 이 성과가 누구 성과인지 네.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보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좀 길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직에서 사실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나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판들이 있습니다. 그 평판을 평가에 그대로 반영시키면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뭐 우리 처장님 인사 신청 계실 때 많이 노력하셨습니다만 네. 아직도 지방의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네. 평가 담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평가 담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을 앞둔 고참한테 좋은 평가를 몰아주는 거죠. 몰아주는 거. 그러면 이제 신참 입장에서도 어차피 승진 고참이 앞두고 나도 혜택을 볼 테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그런 짬짬이 담합을 담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예. 두 번째는 평가를 제대로 한 다음에 성과를 따라서 보상을 차등해야 됩니다. 보상. 네. 보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 승진, 승진. 그렇죠. 보직 임용, 예. 보수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지금도 승진은 상당히 발탁 인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네,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보직에서 조금 더 고성과자에게 조금 더 자유를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고성과자가 가고 싶은 자리를 좀 더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최근에 그런 제도들이 좀 더 많아지긴 했는데요. 좀 더 그 길을 더 네. 터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보수인데요. 지금 공직 사회는 매우 강한 호봉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호봉제로 이런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호봉제를 유지하는 한 보수에 있어서 성과급을 좀 도입한다 한들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호봉제가 있는 한 그렇습니다. 성과주의의 어떤 효력이 별로 네, 없다. 호봉제를 먼저 직무급제 등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네요. 꼭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에서 중요한 게 또 성과인데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면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이 평가부터 쉽지 않다. 그건 이제 이유가 있죠. 예. 공무원의 실력 예. 이것은 순환보직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년 6개월에서 2년 근무시키고 계속해서 다른 직무를 시킨다면 어떤 경우는 민원인보다도 모르는 경우가 나오죠. 계속해서 공무원을 재교육하면서 전체적인 수준을 낮추는 행동 이게 순환보직이죠. 예. 대신 그렇게 되면 책임도 성과도 누구에게 물을 수가 없지요. 그러네요. 예. 이것이 순환보직이 공직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제일 중요한 요소죠. 순환보직의 이 문제.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라고 그러면서 좋은 자리 한 번씩 해보자고 하는 이 생각. 예. 이것이 우리한테 만연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사 제도의 문제죠. 예. 시스템의 문제죠. 단순히 봉급 조금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네.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거기에 따르는 일에 대한 분명한 경우의 수의 평가가 필요하겠죠. 어떤 평가냐 거기서는 예. 민간기업은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과입니다.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성과와 생산성으로 각 개인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고 거의 있죠. 뭐 숫자로 다 나오죠 민간기업은. 그렇습니다. 예. 네. 정부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영역을 보면 대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전체 봉급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예. 이미 상당 수준 올라와 갖고 하위직 공무원은 아직도 뭐 더 갈 길이 있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느냐 문제고요. 위로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많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열어놓는다면 예. 글쎄요. 말 잘 듣는 사람 잘 줄 위험성이 커지지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도입돼야 되겠죠. 예. 그것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봉사하느냐는 이 두 가지 잣대가 있어야 되죠. 봉사와 발전. 예. 봉사. 이 그래서 뭐 공무원들의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데 이제 의지의 문제겠죠. 예.
이 호봉제가 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박진 교수님 호봉제가 있는 한 파격적인 성과 제대로 되겠느냐. 근데 이 호봉제를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저항이 일입니다. 좀 따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중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생산성에 비해서 적은 보수를 받아왔습니다. 예.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아야 덜 받은 되는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챔이 돼서 내가 일한 것보다 이제 더 받을 타이밍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호봉제 폐지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러나 이 호봉제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 정년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60세 이후까지 계속 호봉을 더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 불합리한 임금 체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부처별 자율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별 자율성. 네, 부처에게 예. 호봉제를 폐지할지 여부를 각자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폐지한 부처에게는 예. 임금 상승률을 올려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부처마다 호봉제를 먼저 폐지한 곳은 더 높은 임금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더 낮은 임금을 얻게 돼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호봉제 폐지와 연계하는 것이죠. 공무원 인사를 직접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보신 우리 이 처장님은 방금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호봉제의 부처별 자율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기업도 일거에 하여튼 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부 바뀌었죠. 정부도 5급까지는 연봉제입니다. 6급 이하의 적용의 범위를 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방 공무원 중에 6급 정도면 뭐 관리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쪽부터 먼저 바꿔 나갈 수도 있고요. 아마 현행법에서도 6급까지는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 확대해 나간다면 연봉제를 얼마든지 전환시킬 수 있죠. 단 연봉제를 했을 때의 연봉의 차이를 주는 그런 평가 제도가 충분히 설득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것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시청자가 댓글이 이런 게 있어요. 인사평가를 사람이 해가지고는 뭐 잘 쉽지 않다. 챗 GPT에게 맡겨야 한다. 그만큼 이 평가가 어렵다는 거를 지금 이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아까 그 담합 평가도 있고 특히 공무원이 좀 담합이 심하죠. 공무원 사회에서. 예. 그러나 뭐 민간 기업은 누구나 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평가에 따른 일부의 오류나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이미 민간 기업이 다 하고 있는데 정부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공공성의 영역 부분만 다소 보완해 준다면 전혀 문제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공무원들이 민간처럼 바뀌어야 된다. 이 공직을 시작하는 분들이 민간처럼 바뀌기 전에 민간인이 되고 싶으면 민간으로 가는 것이고 공직은 뭔가 좀 사명감, 봉사자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는 아주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년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지금 정착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직자들에게 높은 직업 윤리를 요구하고 또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부득이 이제 더 높은 임금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렇게 공직을 떠나는 풍조가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많다고 그러잖아요, 기업으로.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넓게 보면은 결국 공직이 좀 더 유연해지고 대방화되는 하나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는 만큼 들어오는 분도 좀 더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공직을 시작하는 분들. 네, 그 입직 경로 최근에 이제 많이 다양화됐습니다. 그런데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제 공무원 되는 길, 뭐 이게 고시일 수도 있고 공무원 여러 가지 시험, 급수별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제도에서 조금 많은 고시를 보는거나 공무원 시험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고시제도에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국가도 핵심 인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에도 핵심 인재 선발하거나 확보 차원에서는 뭐 고시제도는 전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뭐 육사나 공사, 사관학교가 있듯이 다만 시험 한 번 봐서 공무원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양성하고 훈련한 사람이 공무원이 됩니다. 공직은 국민이 주인이지요. 예.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수준이 있습니다. 봉사와 국가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없으면 공무원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네.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훈련되고 양성되어서 공직에 적합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뭐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160만 명입니다. 160만 명 예.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다 예, 합해가지고 1년에 뭐 5만 명 이상의 채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거대한 수요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어떻게 육성시키고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들이 평생 일 잘할 수 있겠는가 네. 하는 이 시스템적인 거를 갖다가 쉽게 해서 인사관리 시스템이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죠. 이제는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는 뭐 채용에 대해서 국가채용원에서 양성과 채용의 정당성, 정의로운 채용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가 채용원요? 그렇죠. 예. 채용의 절차와 양성을 책임지는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채용을 전반적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되돌려봐야 될 그런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도 얼마나 많은 사전에 준비라고 들어갑니까? 공무원이 되는 길, 그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뭔가 좀 더 보완하거나 바꿔야 될 게 있다면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직사회의 문제를 요약한다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전문성. 또 적극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입직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이죠. 예. 지금도 뭐 변호사, 회계사, 박사 등을 뽑는 민간 경력직 채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뭐 한 130명 네.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대개 5급에서 7급 사이로 뽑습니다. 근데 이 인원이 전체 고시 채용 인력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좀 더 이 규모를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현재 고시 제도가 이제 5급, 7급, 9급이 있는데 예. 사실 이 고시 제도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종의 사회 이동,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네. 역할을 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처장님 말씀에서 공감을 하면서 예. 그러나 5급 공채는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급이 고시 패스하면 5급이 되는 거죠? 가장 이제 행시. 높은 수준의 가장 높은 네, 행시. 수준의 입직 경로죠. 예. 행시로 고등고시라고 예전에 고등고시, 예, 통칭했었습니다만 7급, 9급은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숫자를 좀 더 늘려도 좋겠다 생각합니다만 네. 5급 공채자들은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매우 강력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소 실국장이 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점에서 국장급의 개방형이 들어온 것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죠. 민간의 어떤 전문가가 들어오는 거를 이 5급 출신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막고 있다. 네, 물론 대부분 이제 5급 공채자들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분들이 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50대 중반에 떠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인력 손실도 또 아쉬워요. 그래서 7급으로 들어와서 과장급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본 모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도 네, 한 말씀 드리면 조장님, 민간 기업도 이 똑같은 문제를 거쳤습니다. 경력직 사원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통상 1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부 견제도 없어지고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의 어떤 개방에서 들어올 때 10% 정도면 제가 견딜만하다. 뭐 현직에 근무할 때도 그걸 늘리고자 이제 노력을 했고 그걸 10%까지 가보자 하는 정책을 만들어놨습니다. 뭐 지금 한 이제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반 경력 공채 이 부분을 확대하면 됩니다. 일반 경력 공채. 일반 경력을 확대하고
또한 공무원도 일반 기업이나 현장의 근무를 좀 교환 근무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을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뭐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하시니까 생각이 달라지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경험이라는 것만큼 좋은 그런 훈련은 없지요. 그래서 이 보완되어지면 충분히 10%까지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방을 좀 더 늘리고 또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의 교환 근무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정부 개혁, 자, 이 공무원 개혁인데 공직 문화 개혁인데 공무원 사회도 지금 노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노조들은 이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개혁이 예. 인력을 감축하거나 뭐 조직을 통폐합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행태를 바꾸자, 사고 방식을 바꾸자는 그런 개혁 방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거죠. 우리 모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공무원 노조에도 젊고 의욕을 가진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변화를 반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교육 분야의 노조도 그동안은 이제 전교조가 이제 대표 노조인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최근에는 교사 노조라는 것이 오히려 전교조보다 더 가입 조합원 수를 더 늘렸습니다. 교사 노조. 그렇습니다. 이 교사 노조는 20, 30대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한 66%쯤 되는 소위 MG 이 교사 노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젊은 계층의 요구에 더 집중한다. 이런 걸 이제 내걸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노조도 좀 더 실용적으로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 어떤 기본 방향이니까요. 그렇게 거부할 일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군요. 지금 공직 문화에 좀 잠깐 얘기하셔서 우리 공직이라는 걸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원은 이제 뭐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 오류 잡아내고 비리 잡아내는데 치중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권장하는 기능은 감사원이 좀 아주 약한 거 아니에요? 감사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 보시면 어떻게 한동안 뭐 감사원 폐지론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폐지론.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좋은 물건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검사를 열심히 만든 물건을 검사하면 좋은 물건이 나옵니까? 이것을 사전에 예방에는 품질 관리를 합니까? 사전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운영 형태가 감시 검사에서 예방 행정으로 바뀌어야겠죠. 예방에 치중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예방이라는 건 뭡니까? 뒤에 조사하고 수사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는 예방관리 측면. 기업에서 이걸 인사관리로서 해결을 하지요. 사람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게 해주고 어떤 비전을 만들어주고 이런 모랄리티를 관리해주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균형이 깨졌죠. 검사, 감사 기관은 굉장히 많은데 예방, 교육, 훈련 기관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 기업은 이미 품질관리 시대로 갔는데 정부도 품질관리 시대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죠. 그래야 뭐 이 어떤 이런 그 일의 효율성 또는 뭐 정책 감사다 또 감사할 때마다 바뀐다 이런 얘기를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럼 공무원이 감사받기 위해서 일 안 한다. 감사 대비하는 게 일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그런 얘기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기능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정부 개혁을 말씀하시면서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꼽으셨어요.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의 직무정지가 됐잖아요. 그럼 어떤 행정부의 일 처리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부 개혁 추진하는데? 좀 그럴 우려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 개혁을 행안부가 혼자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개혁 노력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또 국무조정실 등 다양한 중앙관리부처가 협업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정부혁신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민간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체제로는 공무원 정부 개혁
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은 범정부적인 더 강력한 추진 체계를 이참에 뿌려야 될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래. 됩니다. 정부 개혁을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체계가 필요하다.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돼도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 처장님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특정 부처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건 예,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예. 계속 밀어야 되고 더욱이 그냥 단순한 정치적 목적은 안 되고요. 이것이 국가의 긴 호흡을 가지고 전체를 들여다봐야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십시오. 백제 그려야 된다는 거죠. 백제. 예, 백제 그리는 국가 운영 체계 뭐 이런 식으로 예. 이 전체를 새롭게 보는 어떤 거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면 이게 왜 못하겠습니까? 이거에 이제는 미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생존의 길이고 선택할 수 없는 그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길 필수다.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여야가 뭐 이것도 뭐 유불리를 따질 일도 아니고요. 네. 결국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갈 하나의 형태, 하나의 공공 서비스의 수준, 국가의 미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정부 개혁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